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저를 방송에서도 종종 보셨을 거고요. 방송에서는 대중문화 전문 기자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방송인 겸 대중문화 전문 기자고요. 또 학교에서는 지금 취업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또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와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파란파란 꿈을 꾸고 있는 이 학생들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현주라고 하는데요. 그냥 저 보고서 저분은 자기 일을 하고 있어서 좋겠다. 이게 막연히 동경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제 말을 들으러 오늘 오신 여기에 계신 분들처럼 저 역시 몇 해 전까지도 불과 어제 같기도 해요. 그 언제쯤이었나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어느 길을 가야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뭔가 성취감을 얻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방황도 많이 하고 길 찾아 다녔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초심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계속해서 저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또 다독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어떤 걸 할까? 여러분을 만난다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해서 나의 매력을 어필해 볼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주제를 꿈으로 잡아봤어요. 꿈 그러니까 갑자기 눈동자가 풀리시는 것 같은데 벌써 지루할 것 같은 느낌 들죠?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식상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상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꿈이라는 게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우리 이 지점에서 한 번쯤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밤마다 여러분들 꿈 꾸세요? 안 꿔요? 굉장히 고단하신 거예요. 굉장히 고단하셔서 꿔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걸 거고 꿈 꾸세요? 기억나요? 아닌 건 싹 지워버리고. 우리 남학생들은요? 잠자면은 뛰면 또 아침이라서. 정말 많이 고단하게 사시고 계시는구나. 꿈 꾸세요? 꿈 안 꾸세요? 그러니까 내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단히 노력을 하다 보니 고단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꿈이요. 꿈을 얘기할 때 꿈을 이뤘다. 그 사람 꿈이 뭐였는데 그 사람은 꿈을 이뤘대.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종종 듣잖아요. 꿈이라는 거는 우리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게 꿈이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먹고 있는 큰 뜻, 이것도 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좋은 꿈 꾸고 나선 오늘 좋은 꿈 꿨으니까 로또 사야 되겠다. 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려야 되겠다. 이러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뭐 감 떨어지고 로또가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믿으면 이루어지는 건데 믿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게 내 인생이잖아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거든요. 제가 수업을 들어가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졸린 사람은 수업 듣다가 자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 내가 강의를 열심히 했을 때 그걸 놓치고 잠만 잤다. 그러고 나서 나의 지식이 쌓이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요 더 앉아요.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학교 앞에 카페에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뒤에서 줄 서 있다 들었어요. 투샷 넣어서 달라는 거예요. 2개 커피. 그럴까 하고 들어봤더니 나 백현지 교수님 수업 들어갔는데 안 졸리고 싶어갖고 안 잘라고 커피 진하게 마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강압적인 분위기로 자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유 졸리면 자도 돼요. 어떻게 그 생리적인 거를 억제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너무 긴잠 자면 안 되고요. 긴잠 자고 나서 못 들은 거는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자발적으로 수업을 듣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 그럼 꿈은 믿으면 이루어지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수칙은 무엇일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를 객관화하자 라는 얘기를 첫 번째 수칙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성장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애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부터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다 보면 내 눈에 콩깍지가 씌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뭐를 해도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고 멋지고 그러면 스스로 어떤 그 나르시즘 같은 거에 빠져들면서 객관화가 안 돼요. 객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죠. 쟤는 뭔가 좀 자기만의 세계가 독특한 것 같아. 불치병 아니야 저거? 이러면서 약간 좀 멀어지기 시작하고 대인관계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그럼 객관화를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내 체형도 커버해서 옷을 입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럽니다. 어떤 배우에게 인터뷰를 할 때 참 몸매가 이쁘세요 라고 저희가 여배우에게 딱 질문을 했을 때 한 여배우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몸매가 이쁜 게 아니고요. 제 몸매의 단점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완벽하게 커버해서 입다 보니까 제가 몸매가 예쁜 걸로 그렇게 착시 현상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바로 그거예요. 나를 객관화시켜야만 나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고 나의 단점을 이렇게 감추고 혹은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또 연장선상으로 두 번째 얘기할 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구분을 져야 됩니다. 뭘 잘할 수 있으세요? 네, 잘할 수 있는 일 찾고 있다. 뭘 잘하세요? 말하는 거 잘해요? 말하는 거 잘해요? 오, 그 느낌 있었어요. 굉장히 리액션이 좋았어요. 잘 듣는 사람은 얘기를 잘해요. 잘 듣고 있었거든요. 물론 다 잘 들었는데 리액션이 좋아요. 말을 잘해요.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고 싶은 건 영양사예요? 하고 싶은 건 영양사고 잘하는 건 말을 잘해요. 뭘 잘하세요? 발표. 담대하시네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네.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진단과 치료를 반복해서 해야 하는 학생으로 딱 지목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송혜교가 되고 전지현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생김새부터 달랐잖아요. 저는 연예인은 재능, 그러니까 외모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송혜교가 되고 전지현이 될 수 없고요. 저는 비욘세 같은 가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을 수는 있어요. 가수가 되고 싶을 수 있고 한류 스타가 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장벽, 외모 장벽. 외모 장벽이 딱 걸리죠. 네, 그 다음 가창력 장벽. 비욘세 안 돼. 그죠? 그래? 그럼 난 뭘 잘할 수 있지? 앞에 학생처럼 저는 말을 잘하더라고요.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떨리는 거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걸 말로 잘 풀더라고요. 글로 푸는 것보다도 말로 잘 풀더라고요. 그럼 말하는 것을 내 직업으로 삼아서 살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빨리 저는 깨우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도저히 그 장벽을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없다면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마음에 그냥 항상 갖고 있는 로망으로 간직을 하고 살면서 내가 잘하는 것을 개발해서 그걸로 나의 주 업을 삼으면서 마음 한켠에 담아뒀던 로망은 사회활동의 어떤 동아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밴드 동아리도 있고요. 무용 동아리도 있고요. 뭐 여행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여행 동아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임들이. 이런 거를 하면서 대체해서 그걸 해소해 나가야지 내가 도저히 극복해 나갈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것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약간 단호한 것 같고 너무 냉정한 것 같지만 이렇게 빨리 자신이 갈 방향을 잡지 않으면 마음을 잡지 않으면 방황의 시간만 길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정작 잘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적재적소에 갈 수 있었던 그 찬스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를 객관화시키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있었던 게 또 뭐냐면 여러분들 자꾸 거울 보세요. 뭐 큰 대형 기획사에서 아이돌 연습생 시킬 때 훈련할 때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한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눈빛 이겨내기. 거울 앞에 서서 내 눈빛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또 가운데 있는 학생 자꾸 땅바닥만 보시는데 눈 서로 이렇게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로 상호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면요, 내가 내 눈빛을 바라보는 거 쉬울까요?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아유, 현주야 고생 많이 했다 오늘. 고단한 하루 보냈다. 그래. 야, 눈이 지쳐 보인다. 이러면서 혼자 자문자답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눈빛을 이겨내면서 뭘 하느냐.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요. 나를 객관적으로 상대방만 바라보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팅 갔을 때도요. 그 사람한테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 보이고 싶어서 거울 보는 거잖아요. 그 전에. 거울을 도둑처럼 훔쳐봅니다. 그죠? 거울 꺼내가지고 누가 와. 그러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도 내가 내 얼굴 볼 때는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짧은 순간 잠깐 보고 말거든요. 내 얼굴도 내 모습도 진득하니 바라보면서 내 외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은지,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직업에 있어서. 그것 또한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눈빛을 이기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굉장히 눈빛이 빛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주 총기라고 그러죠. 총명한 기운이 느껴지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요. 그 사람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뇌리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연장선상으로 얘기했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구분을 지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시켜가지고 그걸 능력자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평생 해야 되는 게 공부고 뭐 배움이라고 하지만 어떤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는요. 나를 개발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아주 만연체로 늘어뜨려서 가능한 건 아니에요. 5년이면 5년. 계획을 딱 잡는 거죠. 3년이면 3년. 그 시간 안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아주 바짝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그 직종에 능력자로서 스스로가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마음에 뭐 담고 살아요? 어떤 게 나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되고 있나요? 일을 할 때. 마음에. 난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뚜렷이 없어요? 네,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뭘 마음에 담고 있어요? 전 나중에 아,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꿈을 담고 있는 거네요.
그죠? 뭘 담고 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뤄냈을 때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것도 꿈을 담은 거예요. 뭘 담고 있어요? 안 물어볼 것 같았죠? 자꾸 땅 보더라. 미래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게 원동력이죠. 뭐 담고 있으세요? 편안한 노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꿈이에요. 그죠? 지금 너무 고단하니까 우리가. 그죠? 뭐 담고 있으세요? 현재? 이 순간? 굉장히 역동적인 분이시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마음에 뭐를 담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요. 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움직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지속적으로 괴롭혀. 그러면 그 사람이 밉죠. 아니 종교인도 미워할 수 있어. 나를 괴롭히면 미워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어떻게 용서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미움은 일순간에 내 마음을 스쳐가는 그런 감정이어야지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담고 있다거나 혹은 복수를 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얼굴 인상부터 바뀝니다.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눈빛이 분노 폭발 일보 직전이 되고요.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복수의 화신의 미래는 뭘까요? 복수의 끝은 뭘까? 우리 영화를 보면 알잖아. 복수의 끝은 뭐죠? 허망함. 응? 되려 같이 망해요. 같이 파멸해. 그죠? 그 미래가 어둡다가 또 맞겠죠? 미래가 어둡다. 분노의 화신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음에 뭐 사랑을 담고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행복이 감돌겠죠. 근데 미래를 담고 있다, 꿈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과거에 집착하면요,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고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자꾸 퇴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랬어야 했었어. 그래서 제가 항상 제 학생들이나 제 후배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후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자. 돌이킬 수 있나? 돌이킬 수 없지? 그러면 후회하지 말자. 이 순간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때 했던 그 과오를 다시 한번 재생하지 말자. 그냥 잊고 털고 일어나서 마음속에 미래를 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미래지향적인 꿈을 담고 있지 않으면 지금 현실 타개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 그 반환점을 무사히 돌아서 인생의 마라톤을 할 수 있고요. 그 깃발, 산 정상에 있는 깃발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하는 상대에 대해서도 그 경쟁 상대에 대해서도 나를 채찍질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상대를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2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남 탓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럼 방송을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방송인이시죠?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세요? PD를 꿈꾸고 있습니다. PD를 꿈꾸시면서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계신데 PD 일이 맞으세요? 적성에 딱 맞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봐도 딱 맞아 보이십니다. 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분이 딱 PD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PD 하면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막 지시만 하고 굴림만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그리고 한 발 초대한 사람에게는 한 발 이렇게 물러서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걸 먼저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면서 아, 저분은 PD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PD를 꿈꾸면서 하시는 거네요. 그냥 일이 아니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는 건데요. 한편으로 봤을 땐 조금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 보면 온 거는요. 거기에서 발전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뭔가 낭중지추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 하나 툭 튀어나온 것처럼 그 사람이 돋보이고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막 개발시키려는 의지도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꾸 그냥 타성에 젖어서 가는 거죠.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요즘 뭐 불경기다, 경기 침체여서 뭐 청년 실업이 너무 늘어난다, 취업문이 닫혀 있다 이런 얘기를 막 뉴스에서 해도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향해서 원동력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도요. 관계가 어떠냐면 오래 만나잖아요. 연인 관계도 오래 만나잖아요. 처음에 되게 좋았잖아요. 맨날 좋은가요? 잘 안 되죠. 1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좀 안 맞나? 둘이 안 맞는 건가? 이러고 지냅니다. 뭐 연애, 그러니까 사랑의 뭐 유효기가 뭐 약발은 뭐 3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뭐가 와요? 갈등 오죠. 또 갈등 있으면 뭐 와요? 싸움? 싸움 와요. 또 뭐가 온다고? 근데 아직 정답 안 나왔어요. 뭐 와요? 이별? 그 선년 때문에 헤어질 때가 된 건가요? 뭐 와요? 권태기 와요. 제가 그 같이 방송을 했던 한 후배가 이거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결혼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 저하고 토크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랬냐면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을 해서 만나서 결혼한 남편인데 어느 순간 자다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보면서 침 뱉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 말이 돼?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냐면 그렇지. 이게 살아가는 감정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그렇게 뜨거워서 한눈에 반해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은 아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러면서 막 아주 막 갈등 빚고 헤어지고 싶고 그런 권태기를 겪어요. 일과 사람은 어떨까요? 일과 사람. 겪어요. 일과 사람도 겪습니다. 때로는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보고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머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말을 술술술술 하세요. 막 이래요. 말을 잘하지만 저라고 말이 쉬울까요? 그렇진 않아요. 말에는 제가 하는 말에는 공적인 말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그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 직업은 방송에 출연을 해도요. 질문만 던지고 제 입만 바라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강연이니까요. 저 여기다 앉혀놓고 선배님 인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생의 좀 삶의 지혜 좀 저희한테 퍼서주세요. 이러고 앉아서 귀 쫑긋하고 제 입만 바라보잖아요. 생방송할 때 이제 뉴스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앵커가 딱 질문합니다. 뭐뭐뭐뭐에 대해서 백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한 1년 전쯤에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가 딱 석 달 있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석 달 아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석 달 하면 90일이죠. 90일 동안 부단히도 저는 제 자신과 싸웠습니다. 싸워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약은 뭐였냐면 이 일이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었던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사랑 그 약의 힘으로 제가 그걸 극복할 수 있었어요. 생방송 들어가서 저한테 질문하는 앵커의 입만 바라봐도 질문이 아직 남았나? 힐끔힐끔 벽에 시계를 보죠. 생방송에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아직도 3분 남았네. 이러면서 그 힘든 90일을 버티고 이건 내가 잘하는 일이고 하고 싶었던 너무나도 갈망했던 일이니까 행복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네가 뭘 잘났다고 말을 하기 싫어야 돼. 말해. 하고
90일 만에 극복을 했어요. 정말 딱 석 달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장사를 하든 또 사업을 하든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어느 한 자리에 내가 갈 때는요. 그 일에 대한 애정, 의지 이것만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는 물론 현실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그것만큼은 그런 경우의 수만큼은 정말 적었으면 좋겠어요. 왜? 일과 사람 사이에도 권태기가 오니까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구소에서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내 천직이라고 생각해도 가도 별보기 운동만 해야 되잖아요. 별보기 운동만 해야 됐을 땐 지금 여러분도 옥상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하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식물로 말하면 광합성 하고 있죠. 이 자유가 너무 갈망이 되고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연구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희한한 본능이 막 샘솟습니다. 제가 중어중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석사까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박사를 하신 선배님들은 너무나도 존경스러웠던 게 공부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선배들인데 유학을 가서요.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선배도 있었고요. 그 한자만 보면서 365일 방 안에 갇혀서 수업을 듣거나 연구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뭐 논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돌입을 해서 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한자 울렁증은 곧 뭐예요? 우울증까지 가면서 공부를 너무너무 치를 떨면서 싫어할 만큼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못한 선배도 있었고요.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했던 그런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나는 이게 부여받은 일이다, 능력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느 순간 아주 치를 달 만큼 싫어질 수도 있고 조금 가볍게 싫어지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그런 분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장 취재를 한참 할 때요. 저한테 붙었던 수식어가요. 뭐 특종 기자, 뭐 가기만 하면은 대어를 낚아오는 기자,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백현주만 나가면 백발백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저격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별명은 스나이퍼였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안 되면 제가 나가면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면 그 사람 남들이 봤을 때는요. 저 사람은 뭐 나가면은 항상 이게 낚시질이 돼서 들어오니까 뭔가 이렇게 그 바구니에다가 먹거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자기 먹거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그런 게 없을 거다. 너무나도 힘든 게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입견을 갖고 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 저라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없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았어요. 하루 종일 취재를 하고 회사 앞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회사 딱 정문 앞에 쓰면서 딱 건물을 봐요. 보고서 그래, 사표는 내일 쓰면 된다. 내일 쓰면 된다. 까짓 거 사표 쓰면 돼. 그래, 내일 쓰자. 오늘까지는 내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월급 받은 거에서 딱 2배 반만 하자. 그렇게 해서 제 에너지를 끌어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일 사표 쓰면 돼. 이걸로 저 10년 버텼어요. 한 회사에서. 근데 그거 별거 아닐 것 같죠? 사표 쓰잖아요. 땡이에요. 정말 그걸로 끝이에요. 아주 홀가분해요. 출근을 해야 될 것도 없고 나한테 취재해오라고 채찍질도 안 하고 기사를 막 시간 안에 막 쫓기면서 써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좀 늦잠도 자도 되고 이래요. 사표 쓰면 정말 끝이거든요. 그 끝을 알기에 그래, 내일 사표 쓰면 그만이니까 오늘까지 최선 다하자. 후회하지 말자. 오늘 내가 민기적거리고 하면 내일 분명히 후회할 거다. 내일 사표 못 쓴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일 사표 못 쓴다. 그리고 그 힘든 걸 좀 벗어나잖아요. 그럼 삶이라는 게 그래요. 맨날 텐션의 연장일까요? 긴장의 연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연애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맨날 설레나요? 안 설레죠. 맨날 설레지 않아요. 어떤 날은 안 불렀으면 오늘 안 만났으면 좋겠어. 오늘 연차야. 밖에 안 나가고 나 장판 디자인만 하고 싶은 날 있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남자친구 전화와, 여자친구 전화와. 나가서 만나려면 그것도 힘든 날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도 혹은 장사도 굳은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고요. 맑은 날이 있으면 또 비 오는 날이 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나한테 오늘 폭풍우가 친다 내 마음속에서 폭풍우가 칠 때는 내일 그만뒀을 때를 생각하세요. 내일 그만뒀을 때를.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 얘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죠. 저만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아우 연예인 뒷얘기 해주세요. 제 직업이 그래요. 제 직업의 애환이에요. 저만 보면은 어디 가면 분위기 다 깨요. 산통 다 깹니다. 진지하게 모였는데 저만 나타나면 어머 최근에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 사실이에요? 막 이래요. 산통 깨는 게 저의 그 애환인데 저희 일을 하면서 저는 쓰고 싶은 기사를 썼어요. 뭐였냐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들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요. 아역 배우였던 황치훈 씨가 긴 투병 생활을 했었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건 들어봤어요? 몇 년생이에요? 91년생? 아유, 제 조카 뻘이에요. 제 조카 나이예요. 그러면은 호랑이 선생님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80년대 초중반에요. MBC의 그 M사의 어린이 프로그램,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타가 돼서 이승기 씨가 리메이크했던 노래를 불렀던 황치훈이라는 청소년 아이돌 배우 겸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삶이 좀 질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예인 생활이 잘 풀려나가지 않고 어른이 됐을 때 그래서 힘들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안 되다 보니까 영업사원처럼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이랬었어요. 그랬다가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의식불명인 상태로 정말 오래오래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더 안타까웠던 건 아내분하고 신혼이었을 때 딸이 태어날 무렵에 쓰러져서 딸이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황치훈이라는 배우 겸 가수에 대한 가치를 너무 알고 있었고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든지 재활을 했으면 좋겠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그 취재를 했었고요. 또 그런 기사를 썼었고 그 기사를 썼을 때 공중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분을 찾아갔었고 또 선배 배우분들도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사를 썼을 때 세상이 관심을 가질 수 있구나. 뒤안길에 있는 사람이고 힘들지만 좀 주목을 해줄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보람 이런 것들을 느꼈었고요. 또 최근에 그 중견 배우로서 사극에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동진 씨 같은 경우에도 목사 생활, 목회자의 길도 걷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또 뇌출혈로 언어도 그러니까 말도 못하시고 몸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 극복하고 지금은 연기자 생활 굉장히 매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투병 생활하고 힘드실 때 또 극복을 했을 때를 제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기사를 썼을 때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면에서 남들에게 소외된 분들, 또 지금은 뒤안길에 있지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면서 발굴했던 그런 기사는 저에게는 큰 보람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쓰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취재를 하고 썼다라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보람 있는 기억이고요. 나중에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미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니어도 관심 갖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좀 외면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혹은 기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아주 열일 제치고 그 일을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친구 중에 네. 잘하는 건 음악인데 네. 해야 되는 거랑 하려 하는 거는 공격을 준비한 친구가 있어요. 네. 보면서 안타깝거든요. 네. 음악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막 현실성에 맞춰가지고 공격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네. 그런 친구인데 그게 공격할 때마다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즐겁지 않죠. 근데 그 친구한테는 딱 조언을 해줄 만한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부모님한테 등 떠밀려서 그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 나이가 몇인데 내일 모레면 30 문턱인데 장가 갈 준비해야지. 남자가 직업이 이래서 변변치 않아서 기타나 들고 다니면서 뭘. 근데요. 인생이라는 게 살아볼 만한 게 뭐냐면요. 이제는 뭐 한 가지만 잘하면요. 돈이 옵니다. 명예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분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동시에 뭔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 나가면서 음악을 저는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딴따라라고 해서 연예인을 비하하기도 했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돈과 멀었던 게 사실이기도 해요. 저작권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요. 그 음악을 만들어서 그 어떤 메이저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방법도 없었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향한 갈망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실 감성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지식을 갖고 가는 쪽에서 일을 했을 때는 능률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사실 크게 능력 발휘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집중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한번 만나고 싶은 정말 이건 정말 방송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분과 한번 만나서 그분의 상황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분의 상황이 정말 아주 절실하게 공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만 더, 한 2, 3년만 더 음악에다 매진을 해서 저희처럼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문도 좀 구하고 음악 좀 돌려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좀 길을 더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안 하면 공기업 시험이라는 게요. 너 시험만 봐. 붙여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난다긴다 하는 분들 전국 팔도에서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옵니다. 공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간 재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나 지식의 보고야, 지식의 창고야, 자칭 이런 분들도 오고요. 아주 정말 달인들이 다 몰려서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어디 시험 문턱에서 나를 위해서 열어주고 있는 곳은 없거든요. 준비는 하시되 저는 막 그것도 소홀하라는 건 아니고요. 음악을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유해진 씨, 배우 유해진 씨 같은 경우에 류승룡 씨 두 분 연극 배우 하면서 연극 배우들 연봉도 없고 월급도 없는 거 아시죠? 생계가 어려우니까 연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쭉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어요. 이분들이. 변기 놓는 공사 있죠? 거기서 뭐 날르기도 하고 그 보도블록 까는 거에서 벽돌 날르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누가 오늘날에 연봉 10수억의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나이 30이 넘도록 무명의 배우였을 때 그분들 생계 걱정했습니다. 집안에서 다 한심해 했겠죠. 어떤 분들은 막 멀리 있는 친척분들은 아니 뭐 배우 한다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 작품 TV 봐도 안 나오고 영화 봐도 안 나오고 뭐 한데 취직이나 하지. 그 소리 정말 골백 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 자기만의 꿈을 향해서 뚜벅뚜벅 왔고 중간에 힘들 때 그렇게 아르바이트도 여러 가지 해가면서 오늘날은 대배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잘한다는 그 친구분에게도 한번 만나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게. 다음번 제 강의 있을 때 한번 모시고 와주시면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제대로 된 직격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이가 지금 아직 20대시죠? 포기하실 게 너무 일러요. 여러분들 나이 뭐 김광석 씨, 고 김광석 씨의 노래 서른 즈음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29 마지막 날을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에 떠밀려서 뭐를 포기하거나 떠밀려서 선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한 템포를 숨을 돌리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어려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민 좋아해요. 저 그런 거 얘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뭐를 해야겠다는 해답은 알고 있는데 그거에 하루하루 살면서 그 혈당량을 생각한 만큼 못 줬을 때 항상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상하고
저도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스스로 약간 열받아요. 예를 들면 나 내일은 30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하고 자요. 꼭 볼 거야. 이러고 잤는데 10페이지도 못 보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60페이지 봐야 되잖아요. 스스로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지경밖에 안 되나. 근데 그런 생각에 갇혀봐도 속도가 안 붙어요.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아까 굳은 날 있으면은 맑은 날 있다고 그랬죠. 바이오리듬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사람의 컨디션이라는 게. 어떤 날은 정신이 너무 맑아서 누가 뭐라고 옆에서 떠들고 싸워도 책에 딱 눈이 박혀가지고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 박혀요. 근데 어떤 날은 누가 어떻게 뭐 한다고 그래도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우리 다리도요. 처음에 막 걷다가 속도가 붙다가 조금 더 걷다 보면 다리 무거워지죠. 계단 못 올라가겠죠. 그럴 때는 쉬었다 걸으면 다시 처음부터 걸어지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일 벼락치기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 하루 일에 못했다고 해서 일희일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바심을 내면 시험 볼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해. 내가 시험 천천히 시간 배분을 못 해갖고 풀다가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대요. 그러면 답안지 OMR 카드 작성할 때 시간 재촉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실수해요. 이게 잘못 봐요. 3번이었는데 4번 거기서 다시 주세요. 못해요. 답안지 다시 주세요. 끝부분의 경우에 더 안 돼요. 그죠? 언제 처음부터 다시 옮깁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면 실력 향상도 안 되고요.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페이지 수만 넘어가거든요.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워지거든요. 마음이 넉넉해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다고 해서 너무 낙천적이 되라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텐션과 릴렉스를 내 마음에 줄 수 있는 나를 가지고 조련을 하세요. 내 마음을 가지고 조련을 해야만 그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만 목표치를 달성을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스스로가 자꾸 조바심 내고 쫓기면 어떠한 일도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일도 잘 해내지 못해요. 예를 들면 저희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녹화 방송이야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그거를 편집을 해서 아름답게 해서 편집의 힘으로 다 이렇게 보완을 해주잖아요. 생방송일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요. 연예부의 이슈가 터지면 제가 좀 바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뉴스를 편성을 1시간짜리를 짤 때 앞부분에는 정치 이슈, 중간 부분에는 사회 사건 이슈, 마지막 부분에 연예 이슈를 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알고 준비를 해요. 취재하는 것도 그럼 그렇게 해서 알아봐 주세요. 언제까지만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취재원에게 얘기를 부탁을 해놔요. 근데 갑자기 방송한 1시간 전에 연락이 옵니다. 그게 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유를 잡고 했다가 갑자기 땡겨야 되잖아요. 그럼 뭐 취재원한테 빨리 막 재촉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고 했으면은 더 충분히 알아서 들어갔을 거를 조금 부족하게 알고 방송을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쫓겨요. 마음이 쫓기면 저 같은 선수도 생방송 들어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나오고 엄청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그 환경에 익숙하니까 제가 긴장하는 거를 그러니까 캐치를 못할 뿐이지 제 스스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조바심 때문에 말도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풀지 못하고 더 알아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만들고 나오거든요. 시험이나 일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비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쪼여봐도 성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예 과감하게 1시간을 놓든 2시간을 놓으세요. 그 책 앞에다 놓고서 연연하고 있어 분들 답 안 나와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자꾸 연애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다른 곳을 봐요. 자꾸만 다른 곳을 보는데 이 여자가 화가 나 있어요. 여자는 화가 난 게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냐면 어젯밤에 퇴근을 할 때 나한테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남자는 좀 많이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잠만 좀 자고 싶어서 전화를 걸는 것 뿐이에요. 근데 며칠 뒤에 만났어요. 근데 며칠 뒤에 만날 때까지 여자는 약간 좀 톡을 보내도 약간 좀 딱딱하고 쌀쌀맞게 답을 해요. 남자는 잘 모르겠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뭐 안 좋은 일 있나? 여자 마음은 퇴근할 때 전화 안 했던 게 꽁한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또 계속 똑같아요. 왜? 말해봐.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뭐 잘못한 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잘못한 거 있지? 아니야. 계속 1시간 2시간 갑니다. 잘못한 거 있잖아. 미안해. 왜? 뭐가 미안한데? 그냥 미안해. 그냥 왜 미안해?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건 해결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정하고 똑같아가지고 이걸 해도 답 안 나와. 어차피 내 머릿속에 지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책은 지금 내 눈에 안 들어가고 머릿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속도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럴 땐 그 감정이 조금 사그라들고 와서 책을 봐야만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과 사람도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또 떨어져서 아까 너 나한테 왜 화가 났던 거니? 진지하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여자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퉁명스럽게 했나? 그 자리를 비껴나잖아요. 그럼 분명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그거 그까짓 거 퇴근할 때 전화 안 한 거 같고 너무 뒤끝 오래 있었나? 이렇게 되면서 미안해지거든요. 아니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 안 하고 퇴근한 적 있었잖아. 그래서 약간 좀 내가 삐졌었어. 그거 몰랐어? 이러면서 화해가 되거든요.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연인들의 관계처럼 책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일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깐 한 템포를 쉬면 더 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그거 좀 희한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람하고 일하고 공부는 관계가 비슷해요. 사람과 공부, 사람과 일, 사람과 사람 아주 비슷한 희한한 감정선이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부작용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길 찾는 과정에서 저랑 만나서 이미 길을 찾아서 조금 앞서 있는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저를 두드려 주세요. 그럼 제가 열릴게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마칠게요. 네.